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범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소영 씨가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에서 한국의 씨름을 스모로 표기해 누리꾼들의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성이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남성보다 3.7배나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은행을 털다 경찰에 쫓기던 강도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연방상원에 지명된 켈리 래플러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연대가 시범했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으로 점화된 범여권과 검찰 간의 갈등이 결국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3일 검찰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자 검찰은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응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제 공개적인 정면 충돌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특검 카드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가 확산 일로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의 성격상 이번 갈등이 어중간하게 수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더욱더 긴장감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을 두고 고조되어 왔던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검찰 간의 대립 구도는 이날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간접적으로 알려져 왔던 이제까지 양상과 달리 아주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수사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여파로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청와대를 겨냥한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끝까지 가보자 라는 신호를 청와대에 보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 역시 정면으로 맞설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을 향해서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결백하면 지금이라도 검경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압박성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사건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요. 이 특위에서는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서 압수수색을 행사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검찰대로 그리고 여권은 여권대로 충돌 양상을 빚자 정치권에서는 결국 한쪽이 파국을 맞을 때까지 치킨 게임을 계속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선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의 도덕성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일찍이 앞당겨지는 현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물밑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도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권이나 청와대 모두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검찰 역시 이번 수사에서 조직의 명운이 걸려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검찰로서는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로 비춰지게 될 경우에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수사에 힘이 빠지면 현재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다라는 의혹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도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가운데 수사의 흐름은 계속 정권의 핵심을 향해 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매듭 지어질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노 관장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 42.3%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3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은 1297만 5472주, 지분율 한 18.4%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548만여 주의 소유권이 노 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약 1조 4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동거인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딸이 있다면서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고요.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면서 이혼을 반대해 왔었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최 회장은 작년 2월에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맞소송을 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소송과 얽힌 심경을 직접 밝혔는데요.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는 변화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또 노 관장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노 관장이 제기한 재산 분할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 역사상에서 가장 큰 이혼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유명한 경제 전문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소개하면서 일본 스포츠인 스모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스모 선수들이 군살을 빼길 원한다. South Korea wants its small wrestlers to slim down 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실었는데요. 원래 이 기사의 내용은 최근 들어서 씨름의 인기가 다시 되살아난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기사였습니다. 살찐 선수들이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근육질의 멋진 몸매를 과시하는 몸짱 선수들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씨름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동영상 광고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스모와 한국의 씨름이 어떻게 경기 규칙이 다른지까지도 설명하고 있고요. 씨름을 영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어떻게 발음하는지까지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사의 제목에는 이 씨름을 씨름이라고 하지 않고 It's 스모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아시아 트위터 계정에도 스모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기사 제목을 계속 수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이 씨름과 스모는 엄연히 다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씨름은 작년 11월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정식 명칭이 씨름 혹은 한국의 전통 레슬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장 기사 제목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한국에서는 여성이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서 무려 3.7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생명표에 보면 이러한 통계들이 나오는데요. 1970년에 출생한 여성이 8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32.9%였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 태어난 여성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79.9%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약 48년 만에 80세 생존 확률이 2.4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남성은 더합니다. 1970년에 태어난 남성이 8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11.6%밖에 안 되는데요. 2018년에 태어난 남성이 80세까지 살 확률은 무려 60.1%로 5배나 높다고 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매년 꾸준히 늘어났던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멈춰섰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출생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전년과 동일한 82.7년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기대 수명이 전년 대비에 비해서 증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으로만 생각하고는 있는데 이번 통계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장자들의 기대 수명은 여전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60세의 경우 남성은 10년 전보다 2.6년 늘어난 22.8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여성은 2.3년 증가한 27.5년을 더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65세의 기대 여명도 남녀가 각각 18.7년, 22.8년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숫자를 보면 지금 살아계신 분들 좀 더 오래 사시게 되겠네요. 경찰에 쫓기던 도난 차량이 애틀랜타 도심에서 사고를 내면서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어제 오후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곳은 캠벨톤 로드와 리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역인데요. 현장에서 도난 차량에 부딪힌 상대 차량 안에 있던 2명이 사망했습니다. 죄 없는 애꿎은 민간인이 사망한 셈이죠. 사건은 오후 2시경에 발생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을 강탈하려고 하던 무장강도가 차량을 탈취해서 도망을 쳤는데요. 이 경찰과의 추격전이 그 이후에 벌어졌던 것이죠.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반경부터 사고 현장의 교통을 전면 통제해서 한동안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날 교통을 마비시킨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풀톤 카운티 지역에 있는 285 순환도로 남쪽 방향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차량의 남성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죽은 채 발견된 것인데요. 다른 차량 안에서 총을 쏜 용의자가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285 도로가 완전 봉쇄되면서 때마침 퇴근길이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데요. 사건 동기나 용의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애틀랜타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100여 년 만에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여성이 선정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4일 오전 10시에 조지아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퇴하는 자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의 후임자로 켈리 래플러를 소개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농장에서 태어나서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대표가 되기까지 래플러는 아메리칸 드림을 살아온 인물이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같은 꿈을 이루며 살도록 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래플러가 트럼프 대통령과 데이비 퍼듀 상원의원의 편에 설 것이라면서 100여 년 만에 조지아주의 여성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주 사상 2번째 여성 연방 상원이라고는 하지만 래플러는 실제로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여성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 상원은 1922년 11월 21일 단 하루 동안만 상원 의원에 지명받았던 레베카 라시마 펠튼 여사였습니다. 당시 여성의 참정권을 옹호하는 수정헌법을 홍보하고자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연방 상원 자리가 공석이 되는 딱 하루를 펠튼 여사에게 맡겼던 것이죠.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 상원이 조지아주 출신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만 그 후로 거의 100여 년이 되도록 조지아주에서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이 배출되지는 못했었습니다. 래플러 역시 선거에 출마해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연방 상원이 아니라 건강 문제로 전임자가 은퇴하면서 약 1년여간 빈자리를 메꾸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어서 이후에 그 자리를 두고 또 한 번의 치열한 정치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래플러는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데이비 퍼듀 연방 상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공화당이 내세우는 보수적인 가치들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일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놀이를 멈추고 화합해서 함께 미국을 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정헌법 2조, 밀리터리 그리고 멕시코 장벽을 지지한다고도 말했고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고 연방 상원의 그레이엄 의원이 상정한 낙태 반대 법안 S116 법안을 지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래플러 연방 상원을 지명하는 기자회견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됐는데요.
일부 이용자들은 래플러가 전국적으로 민주당 측 정치인들에게 기부했던 인물이다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래플러의 등용이 조지아주 공화당을 근본주의적인 골수 우익에서 중도 성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중도로 여겨졌던 래플러가 오른쪽으로 확 기운 모습만을 보여줘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애틀랜타에서 한인 동포들이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의 김성갑 정치참여위원장은 21대 총선에 많은 교민들이 참여하도록 투표 및 유권자 등록운동을 펼치는 모임을 발족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률 민주평통 애틀랜타 지회장도 이날 발족식 행사에서 재외국민들의 소원인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 국회 비례대표 선출, 이중국적자 연령 낮추기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인 교포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수단, 그것은 바로 투표이죠. 애틀랜타 총영서관의 조선희 영사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교민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 15일까지 접수받습니다. 투표기간은 내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애틀랜타의 경우 한인회관을 비롯해 동남부 몇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투표는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으로 나뉘어서 하게 되는데요. 국외 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를 말하고요. 재외 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한인을 이야기합니다. 유권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ova.nec.go.kr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등록하거나 공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원회는 주말마다 각 마트 혹은 교회 등에서 그리고 평일에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선거에 참여했던 재외선거인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날 유권자 연대 발족식에는 애틀랜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요. 민주평통 한인상공회에서 호남향후회, 한인노인회 등이 참가해서 함께 투표 독려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떠나온 모국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말 한국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시라면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5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